뉴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네. 기억나요? 네. 뉴턴, 뉴턴의 세 가지 법칙. 네, 뭐였어요? 관성의 법칙하고 네, 가속도의 법칙하고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더해서 지동설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증명해줬던 사람이 이제 뉴턴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스타에 잠깐 나왔던 사람인데, 보일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쵸? 네. 네, 이 사람은 이제 그쵸?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규명했던, 그래서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이어서 이제 레베누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시기의 또 다른 저명한 과학자는 안토니 반 레베누크였다. 비록 과학자로서, 저기 그 53쪽이에요. 비록 과학자로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로 교육은 안 받았대요. 레베누크는 최초로 현미경을 만들므로써 생명체 연구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 현미경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망원경하고 비슷해요. 렌즈에다. 근데 렌즈 배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렌즈 3개 가지고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대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볼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볼 대상에 가까이 되는 렌즈가 2개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하나가 또 있대요. 그래서 그 배율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는 대상이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현미경으로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박테리아를 포함한 수많은 미세한 생명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생명체의 존재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신비로 남아있던 많은 영역들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 같은 거 있죠, 그쵸? 네. 뭐 식중독 이런 거 옛날에는 물론 상한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았지만 왜 그 병균이 옮아가는가 이런 것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쭉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병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레베누크라는 얘기죠. 자, 레베누크는 모든 과학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였다. 레베누크에게 미시적인 세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간증이었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있는 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너무 커서.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미시 세계에 대해서도 우주만큼 사실 몰라요. 그것도 재밌죠, 그쵸?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구지만 저 깊은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의외로 사람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죠. 그 다음 단락으로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자, 다음 계몽시대와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기독교로 인해서 과학이 이제 막 다시 태동해서 그쵸?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양상이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735년부터 1819년까지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요. 무신론자죠, 그렇죠? 네,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그 문이 열린 시대가 바로 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게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암흑기에 들어섰잖아요. 그쵸? 암흑기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료가 축적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함께 과학이 다시 태동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잘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시대로 이렇게 잘못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대강 알겠어요? 네. 네, 그 전체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재현이가 그 첫 단락 읽어주세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근본적인 가정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개홍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는 과학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유익을 주었을 뿐 생각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용어의 인용 부호를 달아놓는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시작된 변화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계몽적이었기 때문이다. 계몽이 뭔가요? 계몽이. 꿈몽자. 네, 꿈몽자겠죠. 그쵸? 꿈을 연. 네,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 시대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술에 취해 있듯이 몽롱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뭐예요? 이제 빛이 주어져서 이제 거기서 정신을 확 차린 시대다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몽롱했느냐, 뭐에 취해서 몽롱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아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취해서 몽롱했다라는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와 과학에 반대되는 이미지가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어에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종교에 취해서 몽롱했는데 이제는 깨어나는 거예요. 무슨 빛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성의 빛이죠. 그렇죠? 과학을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 철학의 빛으로 이제 그 종교적 무지와 그쵸? 어둠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는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속 역사에서는 이제 이 틀을 그대로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 발전, 이성적 사고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은 지적인 자살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바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과학의 역사를 봐도 전혀 아니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용어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항상 요 따옴표를 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러까지 재현이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언급하는 이 변화는 어떤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과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전 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까지의 거의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즉, 과학 발전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학은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밀한 학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이 성격이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서연이 그 다음 달라 읽어봅시다. 이 시기까지의 과학책이나 논문 중에서 본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언급하지 않고 기록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모임과 집회는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모든 과학 교육의 기초였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개몽 시대부터 전혀 다른 쪽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이 시점까지 진행된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그 변화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암흑 시대부터 이 시기까지의 과학에서 이루어진 진보는 아주 오랫동안 과학을 지배했던 톨레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다른 과학자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서히 무시하기 시작한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즉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과학자들이 이전 과학자들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모든 과학자들도 나름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연구 성과는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깨달았다. 결국 과학은 과거 과학자들의 권위에 기대는 것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전적으로 실험과 자료에만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몽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다. 그래도 이 저자는 이 시대의 변화상에서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의 실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마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를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법한 것도 이 시대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채점하고. 네, 맞아요. 다시 검증하는 거죠. 뭘 검증해요?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함으로써 재검증하는 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더 예전보다 발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발전. 네,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였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양날의 검처럼 잘못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읽어볼게요. 자, 한편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이전 시대의 과학자들의 권위에 의존하던 것을 멈추고 모든 과학적인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과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학이 과거 과학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성경의 권위도 역시 무시당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오죠. 그쵸? 여기서 사람들의 착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의 권위는 우리가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어쨌거나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쵸? 네. 과거 과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하고 재평가하고 하는 거는 잘하고 온당한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오류가 있고 유한한 사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까지도 그들의 사고 방식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습성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성향과 행동이 어디까지 옮겨 붙은 거예요?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과학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발전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생명이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온전히 잘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쵸? 오히려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그렇게 적용해버리면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 자살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과거 시대에 비해서. 그쵸? 네.
근데 살기 쉬운 거는 과거에 비하면은 어느 시대가 살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살기 쉽죠. 지금이 훨씬 쉬워요. 그렇죠? 훨씬 쉬운데 왜 과거보다 자살 비율이 그렇게 확 늘어났을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어려웠음에도 사람들의 마음, 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든 게 살기 편해졌는데도 성경이 주는 참된 위로와 생명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편해도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네, 살 이유가 없어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막 발전하고 이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디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는 결과에 힘입어서 성경 말씀과 자기 생각이 있으면 뭘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 자기 생각을 더 우위에 두고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결과 인생과 사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인생과 사회가 무너지고 골병 들기 시작하면은 과학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대인가 다시 멈춰설 거예요. 예, 사회와 인생이 계속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쵸?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지는 못하고 있죠. 그쵸? 근데 향후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은 과학의 발전이 다시 멈춰지고 암흑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자, 그러한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계몽 시대예요. 그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계몽 시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 계몽 시대에는 왜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과학의 발전으로, 그쵸? 옛날 그 과학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검증하면서 잡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권위 있는 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디에까지 옮겨 붙은 거예요? 성경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데까지 옮겨 붙은 거예요. 그쵸? 네. 네,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계몽 시대에 일어난 부정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과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실험과 자료에 의해서 검증한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분야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까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은 부적절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상을 일깨울 수 있다. 종교의 그 몽롱함, 술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계몽 시대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이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학을 다시 암흑 시대에서 이끌어낸 건 뭐예요?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성경의 진리의 의구심을 표명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학자들이 계몽주의 시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런 식의 경향성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역사적으로 이 시점까지 거의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 결과로서 커다란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과학 소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개몽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네, 그 다음, 물론 네.
물론 이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와 그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수많은 과학 저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은 과학계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네, 그쵸. 이 변화가 벌써 눈에 띄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변화가 10년 안에 갑자기 확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쵸? 한 100여 년에 걸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쵸?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이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서연이 읽어봅시다. 이 시기가 과학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카롤루스 린나이우스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저술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735년 린나이우스는 그때까지 연구된 모든 생명체를 분류하려고 시도한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흔히 계몽시대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연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네, 린나이우스,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린나이우스가 제안한 기본적인 분류 체계는 오늘날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 대하여 이 책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학명을 붙이고 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그 들을 분류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문, 강목, 과속, 종이에요. 들어봤어요? 그 논리학 시간에 때도 배웠었던. 네, 논리학 시간에도 나왔었고 그 저기 뭐냐 그 이렇게 그 생물학책 그 초등학교 과정에서 혹시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네, 그때도 이게 나오거든요. 계문, 네, 광목, 맞아요. 종, 그쵸? 네. 개는 생물의 개가 총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동물계, 식물계. 네, 곰팡이개, 네? 곰팡이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곰팡이는 동물도 식물도 아니에요. 네, 몰랐죠? 그래서 이 식물인 아무튼 네, 곡물계, 식물계, 곰팡이계 세 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세 개의 일단 계통으로 나눠 놓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문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로 또 따지잖아요. 동물 중에. 네. 척추가 있으면 척추 동물문이고 아니면은 비척추 동물문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그 밑에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종. 그쵸? 예, 그래서 뭐 강아지 중에서도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해지는 건데 자, 그런 분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린나이요. 린나이우스라는 사람이죠. 자, 이런 식의 분류를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누구더라?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아시로 시작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최초로 분류를 시도했는데 그 분류 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쵸?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네. 근데 오늘날에 쓰는 이런 분류 체계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린나이우스. 린나이우스라는 사람이 1735년경에 세워서 오늘날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기 보면은 자, 린나이우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과학을 연구하는 일에 깊이 헌신하였죠. 그쵸?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개인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모든 과학 저술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에 린나이우스의 책에서 인용한 전형적인 인용문을 소개한다. 인간은 깜짝 놀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에 완전히 넋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온갖 생명체를 분류하도록 자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린나이우스의 관점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옳은 관점일까요? 틀린 관점일까요? 아, 이거 옳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어때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시나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보내잖아요. 그쵸? 아, 네. 네, 근데 아담이 뭐예요? 거기에 그 정확한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쵸? 네. 네. 자, 그게 가능하다면은 식물과 동물을 본질적인 특징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생물 분류 체계를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린나이우스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분이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아담이 그 분류한 거를 사실상 이어받은 거죠. 그렇죠? 네, 같은 방식으로 이어받는 겁니다. 린나이우스는 자기가 발전시킨 분류 체계가 피조 세계의 치밀한 조직과 질서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왜 분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린나이우스가? 조직적이고 그쵸. 질서정연.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쵸.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시고, 대충 피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 오늘 한번 찰흙을 이렇게 해서 벽에 던져서 생물을 만들어 보자. 랜덤하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쵸? 네. 뭔가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쵸?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아담이 이름을 붙였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린나이우스의 분류 체계는 성경적으로 봐도 합당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늘날의 생물학에서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해 놓으면은 이 생명체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분류된 생명체의 특징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렇게 분류가 되면 어때요?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 붙인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척추동물문에 속한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쵸? 네. 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분류체계 안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은 뭐예요? 척추라고 하는 것이 기능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중심 등뼈를 가지고, 그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린나이우스가 이제 생명체를 분류하고 있을 때 재현이 읽어볼게요. 린나이우스가 생명체를 분류하고 있을 때 앙투안 르랑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에 이름 참 읽기 힘들죠, 그쵸? 네. 예, 이거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요. 어쨌건, 는 화학 반응을 연구하느라 바빴다. 라부아지에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화학 반응을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식한 과학자였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불이 타는 과정, 곧 연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네,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이제 사실상 화학의 아버지로서 이제 그 기림을 받습니다. 네, 화학이라는 게 뭔가요?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 화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화학 모르겠죠, 그렇죠? 네, 화학은 물질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는 뭐예요? 물리는 그 돌아가는 운동의 법칙. 그렇죠.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학은 그 물질의 속성 같은.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게 화학이에요. 그리고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결합시키면은 어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러이러한 물질이 생성되고 이런 게 이제 화학이에요. 근데 물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공을 던졌는데 어떤 속도로 날아가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움직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궤도 계산하고 근데 물질과 물질 사이의 어떤 관계, 반응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죠. 그쵸? 네. 예, 그러한 이제 그 장을 열어 젖힌 사람이 이제 라부아지예요.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가 무엇을 이제 인식을 했느냐?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만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금 있죠, 소금. 네. 네,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면 어때요? 사라지죠, 저, 그쵸? 네. 네. 근데 소금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이게 바뀐 거. 안 보이는 거죠. 네, 그쵸. 녹아서 이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돼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을 말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다시 소금이 나오죠. 그쵸.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NaCl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하긴 그런데 기존의 물질로 다시 돌아가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상 형태만 바뀐 거잖아요. 그쵸? 아, 소금이 녹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물을 소금이, 말리, 네. 소금이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다시 고체가 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들이 기존 형태만 바뀌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네. 그럼 그 물도 그러면 똑같은 그런 종류예요? 그러면? 네, 물도 H2O거든요. 그 화학식으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H, 수소 원자 하나에 뭐가 두 개가 달라붙어요? 산소 2개? 아, 거꾸로 얘기했네요. H2O니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수소가 있어요.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불을 확 당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이 된다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에다 갖다 달라붙으면서 물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수소는 어떻게 얻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물이 있으면은 전기 분해를 해요. 물이 물에다가, 산소를 만들 수 있구나. 네, 물에다가 전기를 통하면요. 이게 이제 H 플러스가 이온화가 되거든요. H 플러스가 돼서 얘는 음극 쪽에서는 이제 수소가 발생되고 양극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돼요. 아, 네, 물을 통해서 전기 분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모아놓은 수소와 산소를 다시 섞어서 불을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이 되죠. 다시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소라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형태를 바뀌어서 물로 바뀌는 거지 실제 어떤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 네, 그리고 연소라는 것도 이러한 화학의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연소가, 네, 네. 지금 막 비가 내리는 것도 혹시 그러면 다 그것도 다 수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물을 만드셨죠. 그쵸? 예, 물을 만드셨는데 그 물이 이제 그거는 이제 상태 변화죠. 그쵸? 예, 그래서 뭐 일정 높으면은 그 기체가 됐다가 그쵸? 다시 액체가 돼서 이렇게 또 일정 내려가면 얼음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는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상태 변화인데 화학적 변화는 아예 그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수소하고 산소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 두 개를 화학 결합시켰더니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아예 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쵸? 아, 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이 타는 과정이 그런 화학 반응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밝혀냈다는 거예요. 아,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불타는 게 어떤 물질과 산소가 화학 결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못했어요. 근데 라부아지에 이후로 아니다. 불 붙는 거는 어떤 물질이든지 거기에 산소가 화학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설명해 줍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불 나면은 대개 세 개의 방법으로 끌 수 있어요. 아, 처음엔 뭐예요? 공기를 쏙 빼가지고 진공 공- 상태. 진공 상태로 만들면 왜 불이 꺼질까요? 공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공기를, 그러니까 뭘로 덮어줘서 공기를 차단하는 거죠. 그럼 산소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화학 결합을 못 하잖아요. 이 불붙은 물질이 산소랑. 그럼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죠. 꺼지죠. 그쵸?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나 끕니다. 나머지 두 개의 방법은 뭘까요? 그 물, 물 부으면 왜 꺼져요? 그러게요. 이건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네, 아, 산소와 화학 결합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도를 낮춰주면 어때요? 꺼지. 아, 네. 그쵸?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탈 물질을 산소와 결합할 물질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맞불 놓으면 불 꺼진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같이 타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태울 물질이 없어지니까 꺼지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라부아지에. 아부아지에가 화학이라고 하는 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쵸? 자, 돌턴이라는 사람까지 사실 했어야 되는데 여기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돌턴까지 딱 하고 여기서 18세기 계몽 시대에서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